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단 형법 6회 하고요. 그다음 이제 형사소송법 5회 정도 해가지고 우리 이제 기출, 그다음 이제 법전형 모의고사 나왔던 거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전체 쭉 파악해 보니까 한 630여 개 되더라고요. 630여 개가 되는데 그걸 이제 딱 나누니까 2분의 1로 줄이니까 그게 이제 한 330문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그걸 이제 6으로 또 나눠야겠죠? 나눠서 하니까 한 55, 좀 많이 풀면 60문제 이 정도는 이제 하루에 풀어 나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강론 쪽은 조금 스피드가 붙을 거예요. 붙을 건데 총론 쪽은 아무래도 이제 설명할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그렇게 빨리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올해 그 객관식 선택형의 평가를 잠깐 해보면은 뭐 수준은 예년하고 뭐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약간 어려졌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예전에 이제 사법시험에서 나왔었던 지문들, 물론 이제 제 수업을 이제 들었던 분들은 그런 거 제가 이제 좀 짚어주고 그래가지고 좀 익숙했던 그런 것도 있긴 있을 건데요. 여하튼 그쪽에서 좀 뭐랄까 기출됐던 지문들이 좀 여러 개가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설 달면서 요건 이제 40 몇 회에 나왔던 건데 이런 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사시 쪽에 있었던 마지막 한 5개년, 많게는 한 7개년 정도는 한번 풀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뭐 최신 판례 비중이야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많이 이제 등장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과목도 그랬겠지만 유독 우리 형법하고 형사소송에서는 그게 좀 더 많았던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계속해서 우리 그 앞에 죄형법정주의 짜증나는 동네잖아요. 저도 매년 이 교과서 늘 때 이 앞부분이 늘어요. 그래서 짜증나 죽겠는데 다행히 17년에 나오고 계속해서 작년 올해 안 나오더라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데 한 번씩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도 그냥 순수하게 죄형법정주의로만 해서 내거나 이러진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대부분 이제 그냥 뭐 적용범위랑 섞어서 내거나 그냥 이제 다른 판례랑 같이 해가지고 한두 개 정도 섞어서 내는 정도로 출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너무 그게 좀 계륵인데 너무 크게 신경은 쓰지 마시고 좀 중요한 뭐 전압 뭐 해석된 그런 판례들이 나온다던가 그런 것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안 할 수는 없고 기본적인 것들 특히 이제 바로 말씀드리면은 죄형법정주의에서는 5가지 원칙 중에서요. 늘 노상 나오는 게 이 소급표 금지 원칙하고 유체서 금지 원칙 있죠. 요 동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어쨌든 뭐 필요한 부분들이요. 제가 이제 뭐 도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바로 좀 진도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홀수만 풀어볼게요. 홀수. 짝수를 풀면 저한테 유리한데 홀수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수를 풀어야 그래도 좀 더 많이 풀게 되더라고요. 자, 명확성 원칙 나오는데 자, 명확성 원칙에서는요. 항상 시험 문제에 답이 되는 것은 바로 이제 3번 있죠? 3번 관련된 내용이 항상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읽어봅니다. 명확성 원칙. 법규범의 명확성 여부는 문헌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연역,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니죠. 입법자가 입법을 하기엔 동기, 연유 이런 것도 당연히 같이 고려를 해서 한목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법규론의 문헌은 당연히 우리가 가치 개념을 포함하죠. 그냥 서술적 개념으로는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다고요. 그래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 원칙이란 최소한, 그래 거꾸로 썼죠.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 이것도 항상 답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는 거. 그래서 2번은 꼭 좀 알아둬야 하는 판례고 그다음에 3번 나와 있죠. 법문헌이 누구의 법관의 보충적 가치 판단을 통해서 의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런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 개인적 취향에 좌우될 가능성만 없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번, 4번이 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 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법관이 알 수 있도록 규정했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되는데 아니 우리가 명확성 원칙은 누구한테 하자는 거죠? 일반인이죠. 일반인. 일반인에게 구성 요건이 뭐고 이걸 위반했을 때 형벌, 종류와 범위는 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법관이라는 게 틀린 질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인이죠. 일반적인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 그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이제 5번 법률 기점이 다소 불명확한 경우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 그렇게 되는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최대한이냐 최소한이냐 이 말인데요. 어느 정도 불명확한 하더라도 구체화할 가능성이 좀 더 있더라도 일반인이 봤을 때 좀
뭐랄까 법규범의 문헌의 의미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5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틀리기 쉬운데요. 그것 좀 우리가 유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더 뭐 명확하게 하면 좋긴 하겠지만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어요? 최대한이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족하다. 그거랑 연결지어서 기억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유추해석 나오는데 소급표랑 같이 좀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을 형벌 불소급 원칙 이제 소급표 금지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우리 실체법에는 적용이 됩니다. 실체법 영역에는 당연히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되는데 우리 절차법 영역 대표적으로 우리 소추조건입니다. 소추조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형벌불소급이라고 우리가 절차법이 형벌과 관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절차법 특히 소추조건과 관련된 거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냥 간단하게 넘겼는데 이런 거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제가 경찰이나 공무원 쪽에서 맨 처음에 하는 게 이 내용인데 소추조건, 소송조건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공소제기 유효조건 또 이게 실체 재판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추 조건, 소송 조건 이런 거 결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효과가 뭐예요? 형식 재판으로 가는 게 형식 재판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기결, 공기판, 관할위반, 면소 판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각각의 다 소추 조건, 소송 조건이에요. 대표적으로 공소시효가 뭐예요? 공소시효. 대표적인 면소 판결 사유예요. 공소시효 완성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 327조, 328조에 있게 되는 그 면소 판결 사유 이런 거 확사공범 또는 뭐 확사실패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316조겠구나.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뭐 공기판 사유도 6가지가 있는데 뭐 제법이다 침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좀 내용을 외우셔야 돼요. 공기결도 4개인데 그것도 뭐 알아서들 외우세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뭡니까 이제 죽은 사람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 두 문자들이 기본에 시중에 많이 돌게 되는데요. 어떤 취사경포라고 불러요. 취사경포 이런 것들 두 문자에서 다음에 형소 때는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늘 그냥 뭐 소추조건 뭐 되겠지 하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알겠어요? 소추조건, 소송조건, 공소제기 유효조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으로 따지면 뭐예요? 소각하예요. 소각하. 이 점 좀 생각을 해두시고 가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형벌 불속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또 이제 보안 처분이죠. 보안 처분. 보안 처분 좀 주의해야 되는데 언뜻 보면 실체법이랑 가깝잖아. 원래 제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판례 원칙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일부러 형벌이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형벌에 대해서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같은 제재긴 하지만 보안 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적용을 한 사례가 있죠. 너무나 유명한 가폭법 상의 우리가 이제 사회봉사명령 있죠. 사회봉사 가정폭력 특별법상의 사회봉사 여기에 대해서는 신기하게도 우리 판례가 실질적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한다 해가지고 형법과 형벌과 유사하게 봐가지고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판례 변경 역시 적용하지 않죠. 우리가 판례는 뭐죠? 어떤 법률의 문헌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론만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이 변경됨을 전제로 하는 이런 형벌 불수급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죠. 변경이가 신설될 텐데 법문은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해석만 변경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외워두시면 되겠고 마저 이제 비교해서 나오게 되는 게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요. 쉽게 해서 다 적용돼요. 다 적용. 특히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실체법 당연히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법 중에서 어디 부분? 특히 소추 조건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버려요. 적용을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소추 조건 관련해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은 친고죄만 적용하고 있죠. 친고죄만 적용하게 되는데요. 자, 이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이 피고인 측에서 보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유리할까, 불리할까? 피해자가 가불병 세 놈이 공동정범이라고, 그 중에서 간만 짜증나서 이 새끼를 처벌해 주세요 해가지고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을과 병은 속으로 다 히스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싸, 나는 고소를 안 당했어 이러고 있을 텐데,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같이 고소가 있는 걸로 봐버리잖아. 이해되죠?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명문 규정 없이 반의사 불벌죄라던가 즉시 고발 사건 같은 데다가 적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고인의 불리한 유추해석입니다. 아시겠죠? 또 뭐가 있어요?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 우리 형사소송법 어디를 가더라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나 그런 게 있지.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규정. 피고인에게 무지하게 불리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피해자 16살짜리 그 미성년자가 와서 처벌해주지 마세요 하고 가버렸다고. 그래서 얘는 쾌재를 부르고 만세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와서 얘 법정 대리인인데 얘 법률행위 못해. 그래서 당연히 내가 취소하랬어. 이래가지고 얘를 다시 끄집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이런 불리한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한 피고인의 불리한 유추해석이다.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좀 기억해 두십시오. 어쨌든 유추해석 금지 원칙은 다 적용돼. 기억하시고, 가끔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서 우리한테 이제 괴롭히는 게 뭐냐면 이걸 물어보는데, 이게 사시에서도 예전에 나왔었던 건데, 자, 목적론적 축소 해석은 허용되는 해석 방법입니까? 허용되지 않는 해석 방법입니까? 여기서 허용된다고 했던,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던 둘 다 틀린 얘기입니다. 어때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이 되면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이 목적론적 축소 해석도요, 목적론적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법률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원래 허용이 돼요. 근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축소 해석하면 결론적으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유명한 자수의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자수 뭐지요? 자수가 이제 형소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뭐예요? 첫 번째가 자발성이 필요하죠. 자발적으로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수사관서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자신의 범죄 사실을 구하고 뭘 해야 돼요? 처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대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구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이게 바로 자수란 말이에요. 어디에도 시기 제한이 있어 없어? 범행 발각전이란 그런 제한이 없다고요. 그리고 자수가요, 우리 형법에서는, 총론에서는 자수자복의 특례에서 임의적 감면이고, 저기 국가적 법이 가면은 말로 하는 것들 있죠. 위증, 허위 감정 번역 통역, 무고죄, 이런 동네에서는 필요적 감면이에요. 자수자백의 특례 해가지고. 그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를 시기 제한도 명문으로 없는데 해석을 통해서 범행 발각전만 자수다 이렇게 해석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 해석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목적론적 축소 해석이 무조건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일도 양단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이 된다면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우리 직무유기죄에서 공무원, 공무원의 개념을 어떻게 축소 해석해줘요? 현재 구체적 자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로 축소 해석해 준다고. 이거는 뭐예요? 피고인한테 유리한 거죠. 그래서 병가 중인 공무원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런 것 등이 이제 유리하게 축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건 허용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이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보겠습니다. 유추해석 금지 원칙 옳지 않은 거 2번. 2번 보면 안 되겠네. 3번 보겠습니다. 3번. 가끔가다 제가 짝수를 하려고 그러면 얼른 막으세요, 여러분. 홀수하기도 바쁩니다, 지금. 3번 보면 옳은 거 1번.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오는데, 자, 이건 이제 우리 1조 2항하고 관계되는 그런 얘기네요. 자, 우리가 법률의 변경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는 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면소 판결 사유예요. 명소 판결 사유. 발음이 꼬이네. 면소 판결 사유. 그래서 제가 확사공범 또는 확사실패 그렇게 외우는데, 바로 1호 사유가 이제 확정 판결이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 다시 공소 제기 이거고, 4가 일반 사면, 일반 사면, 그리고 이제 C가 뭐예요? 또는 공이 공소시 완성, 그리고 마지막 범이 뭐야? 범죄 후 법률 폐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면소 판결 사유죠. 우리가 무죄가 나가려면 법률이 어떻게 나갈이 돼야 돼? 위헌으로 나갈이 돼야죠. 위헌이나 헌물받고 사라져야 그게 이제 무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늘 나오는 겁니다. 무죄. 이거는 뭐다? 위헌으로 날아갈 때 얘기다. 그다음에 2번.
범죄 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범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자, 공소시효는 소추 조건입니다.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 대상 아닙니다. 우리 헌재가 그렇게 얘기했죠. 5.18 특별법에서 진정 소급입법이건 부진정 소급입법이건 상관없이 다 합헌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뒤에 써 있죠. 공소시효 연장하는 거 완성되기 전에 연장하는 법률 제정, 이게 부진정 소급입법인데 그건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범죄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연장한 법률 제정, 형벌 불소 원칙에 반한다,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진정이건 부진정 가리지 않고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여기 나오네. 가폭법. 원래대로 하면 보안 처분이라서 형벌 불소 원칙 적용 안 되는데 희한하게 가폭법상의 사회봉사명령 써 있죠. 보안 처분 성격을 가지면 한 줄 밑에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 그래서 형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벌 불소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맞는 지문. 그 다음에 4번 고소불가분. 이거 친고죄 고소불가분입니다. 여러분 명문으로 친고죄 불가분은 주관적 불가분만 있어요. 객관적 불가분은 명문 규정이 아니라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성질상. 그 다음에 형수 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 친고죄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공정거래법 이 즉시고발 사건 여기에 준용하는 것. 아까도 얘기했잖아. 안 돼요. 즉시고발 사건이나 반의사불벌죄에다가 친고죄 고소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준용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입니다.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반합니다. 그 다음에 무기징역을 선택 후 장량감경을 해서 유경을 선고하는 경우 3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장량감경 한 다음에 또 다른 가중사유가 있으면 충분히 30년 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유기징역이나 유기근고는 1월 이상 30년 이하죠. 하지만 가중할 때는 50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가중사유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 말고.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무기징역 감경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예요. 법조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10년 이상 50년 이하입니다. 네, 이런 거는 여러분 뭐 굳이 안 외워도 됩니다. 이런 것까지 우리 시험에서 내면은 반칙이에요, 반칙.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자, 이런 게 있다고 들러리 조문들. 특히 여러분 형사소송에 가면 가끔 법조문이 등장해요. 등장하는데 우리 시험의 특징이 다른 직렬도 마찬가지지만 잘 모르는 것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답하고 관계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물론 공부를 좀 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다. 기본 정도 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평상시에 못 보던 그런 조문이야. 그럼 그건 답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게 이제 소송법의 특징이 소송법. 아마 다른 데도 그럴 겁니다. 제가 이제 다른 직렬 계속 이제 공무원 이런 쪽 아침에도 지금 하다가 점심까지 하다 날라왔어요. 날라와서 강의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기 나오는 거 100개 지문 있으면 다 100% 알지는 못합니다. 한 90여 개 그래도 그거 이상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지문 답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돼요. 항상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모르는 거 나왔을 때는 그냥 일단 답하고 상관없다 하고 지나가시면 거의 맞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객관식의 묘미죠. 자, 5번 갑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아청법에 정한 공개명령 제도를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반하지 않습니다. 보안 처분이잖아요. 그죠?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상관없고. 그 다음에 2번. 옛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제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부착명령 기간을 연장하면서 개정 이전의 범죄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문제 없다고요. 이것도 보안 처분입니다. 그 다음 3번.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조항에 근거 처벌합니다.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다고요. 판례 변경은 형벌 불속 원칙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4번. 행위 시에 없던 보호관찰 규정이 재판 시에 신설되어 이를 근거로 보호관찰을 명한다. 형벌 불속 원칙에 위배되어?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보안 처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런 건 다 그냥 드십시오 하고 주는 지문이니까 다 우리가 건져 먹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여기 나오네. 동일한 형벌 조항 헌재 결정 합헌으로 선언된 바 있음에도 그 사정 변경 때문에 새로 위헌 결정. 이거를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간통죄 위헌 나오기 전에 이 헌재법 47조 몇 항입니까? 하여튼 모르겠어. 그게 이제 신설이 됐는데 이거 딱 신설될 때 우리는 다 간통 위헌 나오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자, 왜 그럽니까? 우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요. 헌재법 47조 아마 그게 사망이나 뭐 이쪽이 될 건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근데 만약에 종래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재정 시에 소급해가지고 다 위헌으로 소급무효로 날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범죄자들이 있었던 범죄에 대해서는 재심 다 받아주면 그냥
그냥 법원이 다 정지해요. 대표적으로 이 간통죄가 1차, 2차 합헌 나올 때 60몇 년인가 신설돼서요. 그때까지 처벌했었을 때 38만 명의 유죄 확정자들이 있었답니다. 뭔 놈이 이렇게 간통을 많이 했는가 모르겠는데 38만 명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원회에서 다 날려버리면 그냥 대한민국 법원이 그냥 그거 재심 받느라고 다 끝나요. 아시다시피 재심은 유죄 확정 판결 받은 피고인이 죽었어도 상관없어요. 그 배직형, 배우자 직계혈족, 그다음에 형제자매까지 다 할 수가 있단 말이야. 형사보상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한다고. 법원 정지돼요. 그러기 때문에 일부러 막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을 때는 합헌 결정이 있었 날에 다음 날까지만 소급해서 위원으로 사라지게 해놨죠. 자, 넘어갑니다. 하시고. 자, 7번. 간만에 우리 옛날 변식 거 나왔네. 초창기. 자, 7번 보면 소급표 금지 원칙 옳은 거. 바로 나오네. 가폭법 사회봉사 명령 보안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 불수은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예외로 적용되는 거고. 그다음에 2번 이게 빠졌구나. 아까 하다가 뭐가 하나 빠졌는데 했는데 그래요. 대법원 양형 기준입니다. 여러분 양형 기준이 법률이에요? 대외적 구속력 있어요? 그리고 양형 기준이 위배됐다고 이 판결이 무효예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부적 구속력 정도 권고예요.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문제 없어요. 그래서 발효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양형 기준을 참고 형을 양정하더라도 소급표 금지 원칙 반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자, 항상 이 형벌불소급이건 유추해석이건 간에요.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이 안 되는 것이지 유리한 쪽으로는 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잖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인지. 원래 범죄행위 당시에는 친족상도에 적용될 수가 없었지만 인지 소급표로 민법에서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도 적용을 해줍니다. 소급 적용 유리해서. 그래서 과거 임행한 부가 혼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 인지 소급표는 형법상 친족상도에 관한 규정 적용에 미쳐야죠. 미치지 않다가 아니라 미쳐야 됩니다. 자, 됐고 그다음에다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공소시효. 신경 쓰지 마세요. 공소시효 적용 대상 아니다. 이렇게 외워버리시고. 그 다음 또 나왔어요. 판례 변경.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네. 됐고요. 여러분들 그 해설지로 보고 있어요? 아니면 문제지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냥 해설지로 보고 있는데 처음에 만들면서 이거 우리 출판사 직원들 정말 죽으려고 그랬어요. 이거 OX를 우리 대표가 이걸 다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엄청 고생해서 이거 한 거거든요. 근데 해놓은 보니까 저는 편안해. 해설서만 보고 하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일일이 다 막 원래들 하면 일일이 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가 돼 있으니까 정말 깔끔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그 따로 문제지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 푸실 거냐면 그거 다 풀지 말고요. 본인이 하다가 좀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건 표시를 해두세요. 표시를 해뒀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도 저도 그랬는데 맨날 수학 문제건 뭐건 틀린 거 맨날 틀리잖아. 맞춘 건 또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라도 자꾸 틀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우선 체크하세요. 그리고 또 틀려. 또 이해가 안 돼. 그럼 또 한 번 더 체크하세요. 그래서 아예 나중에 외워버려야 돼요. 결국은 나중에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선택형 나오면요. 이건 그냥 암기해서 바로 맞춰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서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직렬이든 이 기출문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바보같이 옛날에 공부할 때 저는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갑자기 친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같이 한번 형들 모였었는데 다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 공부 시켜주고 그랬었는데 여하튼 다 의아해하더라고. 저는 이제 제대하자마자 어떡하다 1차를 붙고 막 그랬는데 제가 기출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다 그래요. 야, 너는 별난 놈이다. 그래서 시간이 없었어요. 딴짓하느라고 시간이 없어도 그랬는데 그만큼 이제 객관식은 제가 이제 뭐랄까 남들보다 이 감이 좋아요. 그래서 좀 나 같으면 이렇게 바꾸겠다. 맨날 그런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최신 판례 나왔을 때 또는 뭐 기출문제 하면서도 틀리게 하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늘 신경 쓰면서 보세요. 그래야 문제를 볼 때도 빨리빨리 읽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문 다 읽지 말고 쭉 보다가 항상 틀리게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틀리면 오케이 또 잡아냈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활용법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계속 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암기하고 들어가야 돼요.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번까지 했고 이제 9번 가야 될 차례죠. 9번. 계속 소급표 금지 원칙 정말 많이 나오네. 소급표 금지 원칙의 취지는 국민의 형법 규범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해 주려는 데 있다. 그렇죠.
오늘 죄가 아닌 것을 갑자기 내일 돼서 죄라 그래가지고 처벌해버리면 이거 못 살아요 우리가. 그래서 헌법상의 법치국가 파생 원리인 신뢰보호 원칙 이거랑도 밀접한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체법상 가벌성과 형사 제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소법 규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 절차법 형소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판례는 보호관찰에 대해서도 소급표 금지 원칙을 적용, 재판시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땡. 보호관찰, 보안처분이잖아요. 그다음에 판례 넘어가겠습니다. 적용되지 않고요. 자, 이제 소급표 그만 나와라. 자, 이제 그래요. 11번, 17년 변시네요. 자, 보면 이 기출된 그 지문들을 보면요. 우리 직렬 말고 모의고사에서 뭐 안 보였더라도 다른 직렬에서 되게 중시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지금 모아다가 다 지금 기출한 거예요. 보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여러 직렬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직렬에서 있는 것도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걸 만들어서 하게 되면 거의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최신 판례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대비해서 조금 보셔야 되고 나머지 것들은 기출 표시된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해주는 그 모의고사 이런 거에서 좀 그냥 잡으시고 나머지는 웬만하면 넘어가 버리세요. 저도 항상 할 때마다 죄형법정주의 거의 1회 써먹어 버리는데 짜증납니다. 자, 1번 봅니다. 블로그 등 사적 인터넷 게시 공간의 운영자가 게시 공간에 게시된 이적 표현물인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인데도 삭제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뭐 방조로 처벌하려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로 볼 수는 없어요. 자신의 인터넷 그 뭐 블로그 등에 남들이 글 올린 거를 그거를 소지한 걸로 봐야 돼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소지한 걸로 볼 수는 없죠. 소지하고 보는 것은 유체적 금전칙에 반하고. 그다음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서 부착 명령 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 범죄를 2회 범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최소한 이게 전과 범죄로서 성폭력 범죄 2회는 범했어야죠. 여기에 형사 범죄도 아닌 단순한 보호 처분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이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소년에게 10세 이상 19세 미만 얘들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보호 처분이 가능하게 되는데 보호 처분이 과거의 범죄에 대한 제재예요? 아니에요. 보호 처분은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은 제재라기보다는 앞으로 사회에 적응해서 잘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서 과거에 성폭력 범죄를 범한 거에다 집어넣는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죄 확정했다가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이 부분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을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래서 잘 나오는 겁니다.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3번 또 나왔어요. 넘어갈게요. 형벌 불수고 원칙 적용되는 이례적 판례. 그 다음 이제 구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말씀드린 거 나오죠.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예전입니다. 예전. 지금 이제 아청법으로 바뀌어 있는데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 이상 참고로 여러분 의사 능력만 있으면 소송 능력 있습니다. 의사 능력만 있으면 소송 능력이 있어요. 우리 민법상의 행위 능력 필요 없습니다. 소송 능력은 의사 능력하고 같은 의미로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이 있는 이상 청소년의 처벌 희망 의사 표시 철회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반한다. 그렇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행위 능력, 소송 능력이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의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됐고 그다음에 5번 상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받지 아니하고의 개념. 받지 아니하고는 한 번도 안 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면허 정지는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를 가보겠습니다. 적용 범위. 의외로 적용 범위가 더 잘 나옵니다. 요새는 적용 범위. 우리가 이제 시간적 적용 범위, 장소적 적용 범위 등장하게 되는데요. 답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장소적 적용 범위 있잖아요. 장소적 적용 범위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해보면 (6조) 대부분 답은 6조에서 거의 끝이 납니다. 6조에서 이제 끝이 나게 되는데 자, 일단 2조가 뭡니까?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자, 가봅니다. 속지주의죠. 속지주의. 저를 속였군요. 자, 속지주의.
국내예요, 왜요? 당연히 국내죠. 국내고 여기는 내 외국인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모두. 그 다음에 이게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이게 뭐예요? 국외죠, 국외.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이렇게 가고 4조가 이제 귀국주의죠. 귀국주의. 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국외에 있는 대신에 우리나라 국적에 그래서 에코 국외에 있는 우리 국적 뭐 항공기 선박 등 여기 내에서 요걸 이제 여러분이 잘 몰라.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외국인. 그 점 기억하고 그다음에 이제 5조. 5조가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절대적 보호주의라 부르죠. 그래서 보호주의. 절대적이란 말은 뭐예요? 예외 없이 다 적용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대적 보호주의인데 굳이 쓰면 절대적 보호주의. 자, 국외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알겠죠? 국외 내국인은 3조로 갈 것이고 그다음에 내 외국인은 당연히 우리 속지주의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국외 국외입니다. 둘 다 국외 국외. 이렇게 가는데 대상 범죄가 뭐죠? 내외국통 유문인이죠. 내외국통 유문인. 근데 늘 결론은 여기서 나죠. 이게 뭐예요? 공문서 공인장 요것만 들어갑니다. 내란 외환 국기국장 통화 유가증권 이런 거고 이제 문서 인장인데 이건 공문서 공인장만 이렇게 가고요. 자 6조가 이제 늘 우리 답하고 관계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상대적 보호주의라 그러죠. 똑같아요. 국외 외국인. 근데 왜 상대적 보호주의예요? 예외가 있으니까 그러죠. 적용 안 하는 거. 적용 안 하는 거 뭡니까? 그 외국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소추 조건이나 형 집행 면제 사유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범소집의 경우에는 적용을 하지 않죠. 그 나라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데 그 나라에서 어떤 뭐 특별한 소추 조건을 걸어놨대. 그 나라에서 이 죄 했었을 때 뭐 특별하면 형 집행 면제 사유가 있대. 뭐 이런 경우 등에서는 우리 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적 보호주의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분명히 5조에 기재된 이외의 범죄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문서나 사인장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합니다. 5조에 기재된 이외의 범죄 중 뭐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그러니까 뭐는 적용이 안 돼요? 됐어요? 사문서 사인장은 이게 뭐죠? 사회적 법익이잖아요. 문서에 관한 죄는. 그래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중국에서 뭐 중국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나라 뭐 주식회사 인장을 어쩌고 저쩌고 또 캐나다에서 우리나라 뭐 사문서를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그건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답입니다. 그게 주로 답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써놓으면 마지막에 조문은 없지만 이제 세계주의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죠. 일단 2014년부터 명문 규정이 있는 거 있죠? 뭐 있습니까? 약취유인 인신매매죄 여기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 독하게 내면 예비음모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그런 거 안 낼 거예요. 걱정 말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민항기 납치 사건하고 통화에 관한 죄입니다. 통화에 관한 죄. 이 통화에 관한 죄는요. 사실은
이 5조하고 207조 3항이 어우러져서 그래요. 5조가 여기 있잖아. 통화에 관한 제 외국에서 외국인이. 그리고 207조 3항이 뭐냐면 외국 통용 외국 통화 위변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놈이 일본 가서 독일 화폐를 위조하건 독일 놈이 러시아 가서 미국 화폐를 위조하건 다 상관없어요. 무조건 적용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딱 시험 나와서 사무소 4인장 적용 안 돼. 그렇게 기억하시고 통화 나오면 100% 적용돼.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겁니다. 상반되는 거.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갖고 들어가도 거의 문제 풀려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객관식 문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거의 적용 끝나게 된다. 그래서 요거 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장소적 적용 범위 좀 외워두시고. 그래요. 그럼 시간적 적용 범위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시간적 적용 범위. 맨날 나오는 거. 도중에 법률이 변경이 되죠. 도중에 이제 법률이 변경이 됐었을 때, 자, 이제 이게 뭐야? 경하게 변경되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1조 2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비로모 우리 판례가 나오죠. 동기설. 동기설에 따라서 법적 견해 변경이면 1조 2항을 적용해 줍니다. 하지만 법적 견해 변경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해요? 1조 2항을 적용하지 않게 되죠. 요거는 뭐랑 똑같다? 추구표도 똑같아요. 임시법에서 추구표. 여러분 추구표 긍정설이 1조 2항 적용 긍정설이에요? 부정설이에요? 추구표 긍정설이 1조 2항 적용 긍정설이에요? 부정설이에요? 추구표를 인정한다는 것은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다시 해서 1조 2항 적용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추구표 긍정설이 1조 2항 적용 부정설이고 추구표 부정설이 1조 2항 적용 긍정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는 이제 세 방법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게 되는데 자, 이게 추구표 부정설이고 또 이게 뭐죠? 법적 견해 변경이에요. 판례 동기설에 따르면. 그래서 다음 중 1조 2항이 적용되는 사례는, 다음 중 추구표가 부정되는 사례는, 다음 중 판례에 따를 때 법적 견해 변경에 해당한 사례는 이렇게 물어봐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적 견해 변경이냐 아니냐는요. 기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시험 합격을 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법들 있죠. 그건 다 뭐예요? 다 중대한 법적 견해 변경으로 봅니다. 특히 형사특별법도 특경법, 특가법, 뭐 폭처법 뭐 이런 거 있잖아. 형법, 군형법까지도 모조리 뭐다? 그냥 법적 견해 변경으로 보시면 돼요. 그 외에 뭐 저기 뭐야 듣보잡법들 있잖아요. 특히 제일 잘 나오는 게 외국한 거래. 그 판례 한 10몇 개 돼요. 외국한 거래. 듣보자. 이렇게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하나 좀 특이한 게 마약류 불법 거래에 관한 방지법 있잖아요. 마약류 이런 것 등이요. 사실관계 변경으로 갑니다. 사실관계 변경으로. 그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문제되죠? 포괄일제 도중에 법률이 변경이 돼버려요. 자, 여기서 끝났어. 뭐 적용해야 돼요? 뭐 적용해야 돼? 국법과 신법의 형에 경중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이 뭐죠? 신법이잖아. 신법. 이것이 바로 뭐로 적용되는 거예요? 행위시법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행위시법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포괄일제 도중에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건 뭐다?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요.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는 신법이 행위시법으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우리가 종료시에 시행되고 있는 법이 신법이잖아요. 그래서 종료됐을 때는 국법이 시행 중이야, 신법이 시행 중이야. 신법이 시행되고 있잖아. 그래서 요 내용, 요거 이제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요런 내용. 자, 하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1번부터 11페이지 1번.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대요. 자, 속지주의에서
뭐만 우리 땅이면 돼요. 뭐 하나라도 걸리면 돼요. 예비 업무직원, 착수직원, 기수직원, 종료직원, 결과발생직원 뭐 하나만 걸려도 우리 형법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품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에서 이루어졌대요. 그럼 됐어요. 우리 변호사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틀렸고 바로 답 1번이었네. 그 다음에 2번. 자, 이 부분은 이제 바뀐 조문 때문에 나왔군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 제가 이제 7조를 안 썼네요. 7조. 외국에서 이제 형의 전부나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한형에 산입한다. 이게 7조가 이제 뭐가 됐습니까? 헌법 불합치를 받고 다시 이렇게 개정이 된 사례죠.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임의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신체적 이런 걸 침해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조문입니다. 이제는 전부 산입하도록 하고 있어요. 산입한다로. 그 다음에 3번. 미국인 갑이 일본에서 중국 국적이 미성년자를 됐어. 인신매매잖아요. 약주인 인신매매. 그냥 세계주의예요. 볼 거 없어요. 우리 형법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4번. 포괄일제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해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였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이래. 신설로 포괄일제 처벌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설이니까 옛날 거 적용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신설된 포괄일제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 행위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뭐였냐면요. 2010년도 말인가 11년에 우리 형법에 상습, 강간, 상습, 강제추행이 들어옵니다. 상습, 강간, 상습, 강제추행이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전의 요 놈이요. 상습으로 강제추행 막 이런 걸 했던 놈이에요. 했던 놈인데 어떻게 됐다? 얘가 도중에 이 상습범 가중 규정이 상습범 처벌 규정이 형법에 이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얘한테 이 법 규정을 신설되기 이전까지 적용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예전 행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습범 규정이 없으니까 각각 실체적 경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실체적 경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상습, 강제추행 이 규정이 들어온 이후부터만 포괄일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추조건. 이 당시에 일반 강제추행 등은요. 친고죄였어요. 하지만 상습이 붙어버리면 이거는 비친고죄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유리하게 해줬어요. 사실은 유리하게 해줘가지고 신설되기 이전 거는 국법에 따라서 소추조건도 국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로 간다? 얘는 그냥 친고죄가 돼가지고 처벌을 받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은 이해 좀 해두시고 자, 기억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나온 김에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아니에요. 강간 강제추행이 다 이제 친고 이런 거 아닌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반의사불벌죄 종류에 이제 좀 남아 있게 되는데 원래 폭행죄, 협박죄가 뭐죠? 반의사불벌죄잖아요. 앞에 뭐가 붙어버리면 상습 붙으면 반의사불벌 아닙니다. 또 뒤에 앞에 뭐가 붙어도 특수가 붙어도 아니에요. 그래서 접두어로 특수나 상습이 붙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당연히 이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다가 뭐가 붙어도 돼요? 폭행했다가 치사상 이런 거 붙어버린 거. 결과적 가중범위 되더라도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이런 거 그냥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수, 주로 나오는 게 우리가 단다위 특수잖아. 단체 또는 다중의 의료를 보거나 위험한 물건 주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상습은 뭐 써있으니까 알겠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폭행, 치사상. 협박, 치사상은 없습니다, 여러분. 폭행, 치사상 이런 것 등이 당연히 뭐가 돼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돼요. 그런 거는 좀 기억하시면 써먹기 좋을 겁니다. 자,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5번 법률 이념의 변경이 한 것이 아닌 다른 사정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을 개폐했대요. 동기설에 따를 때 이게 뭡니까? 이게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사실관계 변경. 그렇기 때문에 1조 2항 적용할 수 없습니다. 1조 2항 적용할 수 없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봅시다. 3번 형법의 적용 범위 옳지 않은 거 1번 한시법에 바로 나오죠. 추급 적용 가능성에 관한 견해 중 동기설에 따르면 한시법 제정과 폐지에 대한 입법자의 동기가 법률 이념 변경에 기인한 경우라면 행위자에 불리한 추급표는 부정되어야 아시겠죠? 추급표 부정설이 1조 2항 긍정설이에요. 부정되어야 하지만 사실관계 변화에 기인한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불리한 추급표는 그대로 인정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2번 판례 또 나왔어. 법원성을 갖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판례 소급표가 가능하다. 왜요?
우리 판례가 그랬어요. 법률 규정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거 해석만 바뀌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조문, 법원 자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벌 불소 원칙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3번. 자, 우리가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해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신법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건데 부칙에서 그냥 국법 그대로 적용하라고 해놔버렸어요. 문제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건 우리 형법 8조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총칙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거든요. 8조 단서에서. 거기에 따른 거예요. 거기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조 2항을 적용을 부정시키는 첫 번째 방법이 뭐다? 이렇게 부칙에서 경과 규정을 통해 가지고 소급 적용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국법의 추급표를 인정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소급 적용보다는 추급 적용이 되겠네요. 추급 적용.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형법 8조 단서에 근거한 규정입니다. 그 다음 4번.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인신매 상관없다니까 인신매매 무조건 적용. 자, 그다음 5번. 포괄일제의 경우 그 범죄가 나왔죠? 법 개정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때는 신고법의 법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이 신법이 적용됩니다. 신법이 적용된다. 딱 제가 그냥 정리하는 것들만 나오잖아요. 이게 항상 등장하는 것들이거든요. 패턴이. 자, 계속해서 5번 갑니다. 형법 적용 범위 옳지 않은 거. 자, 1번 형법이 개정되어 강간죄 등에 대한 상습범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경우 다시 한번 나왔군요. 신설된 경우 개정형법의 시행 전에 상습으로 행해진 강간죄 등은 상습범이 아닌 뭘로 가야 돼요? 실체적 경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괄일죄로 다룰 수가 없다고. 요 내용이 아까 그거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었으나 형의 변경이 없대요. 자, 이것도 이제 기억해야 되지. 자, 신고법에 형의 변경이 없대요. 그러면 국법 적용할까요? 신법 적용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원칙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형법의 적용 범위의 원칙이 행위시법주의예요, 재판시법주의예요. 당연히 행위시법주의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국법을 적용해야죠. 형의 변경 없게 되면요, 행위시법주의가 원칙이니까 국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요것도 하나 기억합시다. 이거 의외로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안 돼.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국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렸네. 재판시법 적용이라 그래서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형법 1조 1항에서 말하는 행위시는 행위 종료시입니다. 종료시. 그래서 이 행위시가 의미가 있는 게 이 포괄일죄나 계독범 이런 거 있죠. 계독범이 포괄일죄 일종이잖아요. 그런 데서 좀 의미가 있고요. 즉시범, 상태범은 별 의미 없죠. 기수가 바로 종료잖아. 그래서 그 점 좀 생각해 두시고. 자, 그다음 4번. 아까도 나온 거네요. 신법의 경과 규정을 둬서 신법 적용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5번 헌재 위헌 결정 당연히 무죄입니다. 헌재 위헌일 때가 무죄가 된다. 됐고. 자, 계속해서 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자, 형법 적용 범위 옳지 않은 거. 1번 보면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 적용한다. 속지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뭐 하나라도 걸리면 된다니까. 그래서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한국인 사업가 갑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도박장에서 상습으로 도박을 했대요. 이거 이제 가끔 이 6조랑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6조는 뭐예요? 외국에서 외국인 이때나 얘기하는 것이지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속인주의로 가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 또 간만에 우리 컨츄리 꼬꼬 신정보 씨 또는 신모환 씨를 또 소환하게 되는데 그 친구 생각하라고요. 그 필리핀 등에서는 도박죄 외국인으로서 호텔 카지노 가서 했기 때문에 죄가 안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처벌해버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속인주의를 적용해서 처벌합니다. 괜히 이거 막 가끔 질문한다니까. 선생님 행위죄에서 범죄가 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우리 형법 적용 안 한다면서요. 그 얘기하는데 이거는 외국인일 때 얘기해요. 외국인일 때 얘기고 그 나라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3조에 따라 처벌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형법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중국인 갑이 미국 공항에서 일본인을 살해하기 위해 총격을 가했는데 이거 재밌는 거였지. A는 총상을 입고 이륙 직전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인으로 피신했는데 죽어버렸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는 건데 자 외국에서 외국인이 죄를 범했죠. 그리고
결과 하나라도 우리나라 국적에 항공기나 선박 내에서 발생하면 돼요. 우리가 이게 이 기국주의가 속죄주의 바로 보충 규정이에요. 속죄주의를 좀 늘린 거야. 속죄주의를 늘린 것이 기국주의로 보거든. 우리나라 국적에 선박이나 항공기, 선박이나 항공기 이것도 우리나라 땅으로 좀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한테까지 이걸 적용을 시키는 건데 기억하세요. 똑같아 속죄주의랑 아까 그랬잖아. 예비음모지, 착수지, 기수지, 종료지, 뭐 결과 발생지 뭐 하나로 걸리면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사조가 적용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 옛날 사시에 있었던 지문이에요. 우리 쪽에서 법전에 모의고 사실 끌고 온 겁니다. 예전에 있었던 지문을 끌고 온 거예요, 사실은. 자, 기억하고 그다음에 4번 나왔다. 캐나다 시민권자인 갑이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K명의 위조사무소. 아니야, 무조건 아마 답일걸.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됐죠? 외국에서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문서를 위조했다고요. 그리고 뭐 행사했다고요. 이거 다 사회적 법익입니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1번 놈이요. 독일에서 우리나라 대학생 A의 학생증을 절취했네. 딱 6조잖아요. 5조 기재한 이외 개인적 법익 절도죄 범했잖아. 절도죄. 그래 당연히 적용하게 됩니다. 됐어요. 자, 9번 가봅시다. 시간적 적용 범위 옳지 않은 거. 1번. 사후 입법을 통해 처벌 근거를 만들어 형사 제재를 가하게 되면 형법 규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게 된다. 아까도 봤었죠? 우리가 이제 형벌 불소급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이 이런 국민의 신뢰 예측 가능성 관련된 거라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뭔가 멋있는 말 나오면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헌법에서는 잘 가르치길 바라는데 다른 법에서는 뭔가 그럴싸하면 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2번. 보충 규범의 변경을 형법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이를 일률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다. 뭐에 따라요? 보충 규범의 변경도 결국은 동기설 적용해요. 동기설 적용해서 이게 법적 견해 변경이면 당연히 소급 적용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 변경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가폭법 나왔군요. 사회봉사. 네. 개정된 법률 소급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예외적으로 형벌 불소원칙을 적용한 사례. 그 다음에 4번 군형법. 제가 그랬잖아. 형법자 들어가면 당연히 뭐예요? 법적 견해 변경이에요. 그래서 군형법상 무단이탈죄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금고에서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돼서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리하게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1조 2항의 법률의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군형법 우리를 뭘로 알고 그래서 형법, 폭처법, 뭐 특가법, 특경법 다 적용돼요. 민법, 민소법도 적용됩니다. 자, 됐고 5번 잘 가는데 여러분 뭐 광업법 듣보잡이죠? 우리 공부해요? 안 하잖아요. 당연히 뭐예요? 사실관계 변경입니다. 결론만 보세요. 광업법 나오면 마지막 가서 1조 2항 법률 변경으로 볼 수 있다. 오케이. 사실관계 변경.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넘어갑니다. 마시고. 11번 가서 보겠습니다. 11번.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적용 범위 옳지 않은 건 1번. 자, 범죄 행위 시와 재판 시 사이에 수차 법률이 개정되어 형이 변경됐대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거 적용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 법률을 비교해서 가장 형이 가벼운 법률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헌재의 위헌 결정은 소급 효력 상실하지만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으면 합헌 결정이 있은 날에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외국에 거주하다 그곳을 떠나 반국가단체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간 경우 외국인의 국가보안에 해당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설마 여기에 이 국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라서 당연히 5조 적용 대상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미국 사람이 어디로 갈까? 미국 말고 독일 사람이요. 그냥 북한에 뭐예요? 놀러 갔어요.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적용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점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이걸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쓰겠습니다. 아, 그래. 끝까지 갑시다. 간 김에. 자, 이렇게 했을 때 내국인이 갑니다. 여기는 뭔가 알죠? 요렇게 갔다. 요렇게 갔다. 그 다음 아예 이렇게 갔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내국인이 직접 위로 갔어. 뭐 지뢰를 밟건 어쨌건 내 뭐 철통이 나면서 그냥 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속지주의가 적용됩니다. 속지주의가 적용되고,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중국 경유에서 갔더라도 출발할 때 여기서 이미 결의하고 떠난 거예요. 결의하고 떠난 거라서 내국인일 때는 여기도 속지주의를 적용합니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일본에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 버렸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속인주의가 적용이 되는 거죠. 속인주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당연히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이니까. 자, 근데 외국인으로 가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가봅시다. 자,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이쪽 갈 때도요. 우리 땅에서 시작했잖아. 이렇게 되고요. 속지주의. 이 부분 당연히 우리 땅에서 결의하고 갔으니까 속지주의도 적용이 되는데 우리 판례가 하나를 더 써줍니다. 영해를 떠나서 가버리면 우리나라 영해를 벗어나서 딱 올라가 버리면 뭐가 돼버리죠? 외국이 되잖아. 그래서 외국에 있는 국외에 있는 우리나라 국적 항공기를 타고 갔다면 그러니까 칼기 타고 갔다는 거 전제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 판례가 기국주의도 하나 추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속지주의와 기국주의를 적용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시험원들이 이제 이게 나오죠. 우리 영법 적용할 수 없지요. 그죠? 그게 그냥 독일 사람이 놀러 갔다 일본 사람이 갔어요. 그냥 뭐 이 사람은 우리나라 국가보안법 왜 적용해요? 적용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실제 사건이 송도일 교수 사건이죠. 이분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했었을 때 베를린에서 북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당연히 뭐가 돼요? 속인주의에 따라서 우리 영법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독일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북한 들어갔어요. 이때는 우리 국가보안법 적용해야 하네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 기억해 두십시오. 저거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저기까지 갔다 왔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외국에서 외국 있다 갔으니까 우리 국가보안법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4번. 에이, 중국인. 에이, 뭐 했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중국에 있는 영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외국에서 아이고야 여권 발급 신청서 이게 이제 사문선거를 몰라버리면 이제 망하는 거지. 여러분 여권이야 당연히 뭐예요? 공문서죠. 그것도 공정증서 원본이죠. 근데 여권 발급 신청서는 사문서의 사문서. 항상 우리가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는 명인이 누구냐요? 명인이 공무소나 공무원이라면 공문서지만 사인일 때는 당연히 사문서죠. 그래서 뒤에도 나오지만 혼인 신고서는 혼인 신고 누가 해요? 사인이 하죠. 사인이. 사인 명의로 신고하기 때문에 당연히 혼인 신청 혼인 신고서는 당연히 사문서입니다. 하지만 뭐 이혼 신청서 이것도 사문서고 이혼의사 확인서는 이거 누구 이름으로 나가? 가정법원 이 이름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공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여권 발급 신청서.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솔직히 이거 되게 헷갈리더라고. 근데 차마 물어보기 쪽팔려서 그냥 그런 거 다 하고 살았던 건데 명인으로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명인. 여권 발급 신청서는 사문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문서라고 우리영법 적용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5번 도박죄 또 나왔다. 신정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13번 이게 원래대로 하면요. 외국환관리법 나오면 그냥 우리 판례 따르면 뭐예요? 사실관계 변경이에요. 그래서 일조이항 적용하지 않는데 이 문제는 신기하게 그냥 한번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한번 읽어봅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갑의 재판 도중에 외국환관리법이 개정되어 갑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변경됩니다. 여러분 법률이 이게 형이 변경됐을 때 어떻게 비교하죠? 먼저 가장 중한 형부터 비교합니다. 가장 중한 형부터 비교하고 그것이 똑같아. 그러면 이제 다음 걸 비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징역하고 벌금 누가 세? 당연히 징역이 세죠. 그러니까 징역끼리 비교해 보니까 아하 10년 이하가 3년 이하로 내려왔네. 엄청 경하게 변경된 거예요. 벌금형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자 1번 형의 경중을 비교할 경우 선고형에 의함으로 갑에게는 신법이 적용돼야 된다. 아니에요. 형의 경중 비교할 때요. 원칙적으로 가중 감경되지 아니한 형을 기초로 가요. 그래서 법정형을 기준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 형의 경중에 비교할 때 말씀드렸죠. 갑에 대한 형의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된 형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 고려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게 이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자, 이 부분이요. 여러분 해설 잠깐 보세요. 해설 있으시면 해설서에서 2번을 보도록 하는데 이 지문 좀 안 내야 돼요. 원래대로라면. 자, 보시면 1번에서 이렇게 써놨죠. 이게 원칙입니다. 형의 경중의 비교는 법정형을 표준으로 할 것이고 처단형이나 선고형에 의할 것은 아니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하면서 법정형 중 병과형 선택형이 있을 때는 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형과 경중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가중감경 사유가 있을 경우 신구법 소정의 경중을 비교하면은 각 소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해야 된다. 이 말이 나오는데 자, 판례번호가 4293 형상이죠. 자, 이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이게 판례가 아니라요. 옛날 의용형법에서 대한민국 형법으로 넘어올 때 대한민국 형법 부칙에 있던 거예요. 이때 신법과 구법은요. 구형법, 신형법 이 관계에서만 이게 딱 적용되는 부칙에 있는 규정이라고. 근데 이 4293 형상 이 판례를요. 80년대 판례에서 한 번 더 인용을 해요. 그 덕에 이게 판례처럼 해가지고 시중에 돌아다니는데 원래대로 하면 이건 어디만 적용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형법, 제정 대한민국 형법과 옛날 의용형법, 즉 일본 놈들 형법 그거 관계에서 부칙이 규정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외국한관리법이나 이런 다른 법에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판례랍시고 계속 내요. 이건 출제자들이 모르고 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래서 요새는 거의 안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제 누군가 얘기했나 봐. 제가 얘기해서 그런가? 자, 어쨌든 그건 아닐 테고. 그래서 여러분 이것 좀 이해하세요. 대한민국 형법과 옛날 일본 형법과의 관계에서 부칙에서 얘기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딴 데다 확대 적용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갖다 판례랍시고 해서 계속 적용했어요. 옛날부터 누가 이걸 처음에 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멱살을 잡고 좀 흔들고 싶어. 저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짜증 많이 났거든. 그래서 이해를 하십시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내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정도에나 나오고 만 거죠. 그래서 원래 감경된 형 고려하면 안 돼요. 구형법이나 신형법 사이가 아니라면. 그리고 우리가 언제 설마 지금 우리 형법이 몇십 번을 바뀌었는데 구 옛날 의용형법이랑 비교를 하겠어요. 있을 리가 없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지문 원래 내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근데 아직도 한 번씩 나와. 그러면 독립지문으로 보세요. 가중감경 사이가 있을 경우 신구법 소정의 경중을 비교하며 각 소정의 가중감경을 한 후에 비교해야 된다. 독립지문 나오면 그냥 맞는 걸 처리하세요. 독립지문 나오면. 이거 함부로 다른 데 원래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나중에 복수정답 확 시비를 걸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자, 여하튼 이해하시고 이 문제는 그래서 좀 잘못된 겁니다. 따지면 그래서 구형법과 신형법에서나 적용할 것이지 아니면 독립지문을 내든가 독립지문으로 내면 판례랍시고 그냥 판례가 인용은 했으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해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징역형은 가벼워졌지만 벌금형은 중해졌으므로 가백에는 범죄 후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 아니에요. 틀렸고. 4번. 법원은 가백에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신법을 적용하겠다 이거죠. 신법을 적용해서 2천만 원 벌금형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5번은 틀렸죠. 5년 징역형 선고는 못합니다. 신법을 적용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왜 제대로 시험에 못 내냐? 외국한관리법은 실제 판례에서는요. 이거를 사실관계 변경으로 봐요. 외국한관리법 변경은. 이해돼요? 그것 때문에 실제는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됐고 형법 이론 하나 하고 쉽게요. 형법 이론까지 하고. 참 이런 걸 우리 쪽 13년 제2회 변시에 돼가지고 우리를 좀 당황스럽게 했던 딱 보면 저 놀래서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자 봅시다. 다음에 제시된 가벌의 생각은 각각 형벌의 목적 내지 기능과 관련된 형사법 사상들 중에 일부를 표현하고 있다. 자 우리는 그것 좀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객관주의 범죄이론하고 주관주의 범죄이론으로 딱 나눠지죠. 물론 지금 이제 객관주의가 한 70이고 주관주의가 한 30 정도 보완을 하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객관주의 범죄이론은 불법의 본질이 당연히 결과에 있다고 봐요. 외부로 드러난 결과지 이 행위자의 원래 가지고 있는 범죄 의사 이런 건 중시하지 않아요. 법 적대적 이런 건 중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형벌의 목적도 뭐예요? 응보형이나 일반 예방이에요. 그리고 이 객관주의 범죄이론자들은 성서에 기초를 해가지고 성경에 기초를 해서요 사람들에게 자유사가 있다고 봐요. 되게 사람들을 좋은 존재로 봐요. 자유사가 있는데 뭐예요? 자유사를 남용을 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일반 사람들은 그 자유사를 남용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와 비범죄자가 결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정론으로 가고 자유사를 근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 능력을 뭐로 봐버려요? 범죄 능력으로 봐요. 책임 능력을 범죄 능력으로 봐가지고 당연히 책임 능력이 없는 자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과 보안처분도 전혀 다르다고 보죠. 형벌은 과거의 범죄에 대한 제재고 보안처분은 장래 재범 방지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보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이에 반해서 주관주의 범죄로는요. 자유사 그런 거 쓸데없는 이론 환상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이놈의 범죄 의사 있죠. 법 적대조사 또는 반사회적 성격 여기에 그냥 책임의 근거를 두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얘는 그냥 범죄자야. DNA 환경 때문에 무조건 범죄자야. 알겠죠? 그래서 그 행위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반 가치가 아니라 행위반 가치. 정확히 따지면 여러분 행위반 가치를 행위 의사반 가치 이렇게 외우세요. 행위 의사반 가치. 그렇게 기억하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기수미수 구별 안 해요. 범죄 의사 가지고 나같이 똑같이 처벌해야 돼요. 그리고 또 책임 능력을 뭐로 봐버려요? 형벌 능력으로 봐요. 형벌 적응 능력으로. 그래서 책임 유무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행위시가 아니라 판결시를 기준으로 봐요. 재판시를 봐가지고 이 새끼한테 형벌을 또는 보안 처분을 부과했을 때 교화 개선이 가능한지 아닌지 그걸 이제 바라본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행위시 기준이 아니에요. 책임 능력이. 그래서 재판시 기준으로 가게 되고 형벌 보안 처분은 똑같다니까. 무조건 이놈의 악성격, 반사회적 성격을 고칠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형벌 목적도 뭘로 가요? 특별 예방이에요. 특별 예방. 일반인 예방이 아니라 특별히 재범을 방지하려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잘 읽어봅니다. 갑의 생각. 사회 구성원은 현재 사회에서 유하게 작동하고 있는 법률이 앞으로도 유하게 통용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믿음 내지 기대에 입각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에 대한 제재가 가해짐으로써 이러한 믿음이 보다 강화된다. 사람들의 자유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확실하게 처벌하고 신속하게 처벌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이구 무서라. 죄를 범할 때 잃게 되는 이 불이익이 죄를 범함으로써 획득하게 되는 향유하게 되는 이익보다 높구나. 이런 비교 영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객관주의 범죄론입니다. 이게. 자, 의례 생각. 필요한 형벌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어떠한 형벌이 필요한 형벌인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판단돼야 된다. 형벌은 개선이 가능하고 개선이 필요한 범죄자에게는 개선시키는 기능을, 개선이 불필요한 우발적 범죄자에게 위하하는 기능을, 개선이 불가능한 범죄자에게 무해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이게 리스트가 얘기한 거예요. 리스트가 이게 주관주의 범죄 이론의 대표 주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모르죠. 저는 옛날에 형사 정책을 했어가지고 이걸 알게 되는데 범죄학의 아버지 리스트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반사회적 성격이요. 교화 개선 가능한 놈은 뭐 하는 거예요? 형벌 보완 처분을 통해서 개선을 시키는 거예요. 형벌 부과해서. 근데 죽어도 안 되는 놈 있죠. 무해화 시켜버리자고. 영구 격리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주관주의 범죄론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가봅니다. 지금 누구 물어보래요? 형사법 한번 봅시다. 갑은 설령 동일한 행위자가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행위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재범 가능성 고려하지 않아요. 객관주의는 과거에 범한 범죄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거. 이게 응보 일반 예방이라니까요. 그래서 재범 가능성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주관주의 범죄로는 제가 뭐라 그랬죠? 특별 예방이라니까. 특별히 요놈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고려한다니까요. 그래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면 의뢰 생각에서는 당연히 뭐예요? 재범 가능성이 없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요. 하지만 갑의 경우에는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니까요. 과거 제재야 제재.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되고 일반인한테 표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처벌합니다. 그래서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 다음에 을은 설령 동일한 행위자가 동일한 범죄를 또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범죄가 중한 경우 중한 형벌을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게 갑의 생각이에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누범 상습범 규범의 정당성을 일반 범죄자보다 수에 걸쳐 명백하게 부인하였으므로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려운 건데요. 자, 우리가 이제 누범이나 상습범 요거도 뭐냐면요. 누범의 특징이 뭐죠? 일반인보다요. 요놈이 훨씬 강력한 범죄적 에너지를 가졌다는 거야. 그리고 상습성도 이제 행위자 어떤 그 관련된 거긴 한데 자, 이 부분도 뭐냐면요. 일반 범죄자보다 수에 걸쳐 명백하게 부인했다. 그래서 이제 가중처벌에 나게 되는데 잘 생각하세요. 이게 어려운 건데 누범 상습범이더라도 요놈이요. 더 이상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없어지면 의뢰 생각의 경우에는 얘한테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처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갑의 생각에 따를 때 당연히 뭐예요? 이거 가중처벌하게 되는 겁니다. 을은 이놈이 뭐예요? 일반 범죄 수에 걸쳐 명백 부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범 가능성이 있느냐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니까. 재범 가능성 여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재범 가능성과 상관없이 가는 거기 때문에 갑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이게 저도 하면서 하는데 재범 가능성을 기준으로 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을은 법원은 범죄자에 대해 부정경을 선고하고
가석방 제도 활성 이런 게 다 특별 예방이잖아요. 가석방 이런 거 보안 처분 이런 것들이 다 뭐다? 특별 예방입니다. 그래서 범죄자의 석방 시기를 결정하도록 하는 주장에 찬성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거 다시 나오려면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시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한 번씩은 등장했어요. 자주 나온 건 아니고 또 조금만 제가 말씀드린 객관주의, 주관주의 개념을 좀 이해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책임 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쉬었다가 범죄론 시작합니다.